어느 음산한 가을날 충청도의 외딴 시골 마을, 산 안개가 낮게 깔린 골짜기 마당에서 민씨 집안의 제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 마당 한가운데 흰 보자기 덮인 제사상이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남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검은 테두리의 액자 속 인물은 민씨의 아버지 민경철. 그는 지난달 갑작스레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오늘이 바로 그의 49제였다. 민지영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었다. 어릴 때부터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차디찬 침묵뿐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을 짓눌렀다. 잘 보내드리자.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술을 따랐다. 그러나 그 순간 마당 한켠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 컹!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곳엔 민지영이 키우던 유기견 복실이가 있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복실이가 이날따라 거칠게 으르렁대며 제사상 쪽으로 뛰어들었다. 복실아, 안 돼! 지영이 외쳤지만 늦었다. 복실이는 이빨로 차례상을 물어뜯고 그 위에 올려진 영정 사진을 덥석 물어뜯었다. 액자가 땅에 떨어져 유리 조각이 튀었고 상 위의 밥과 나물, 생선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졌다.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벽에 걸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다. 짤랑, 짤랑, 짤랑. 이게 무슨 일이냐? 큰어머니가 기겁했고 어르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사를 모독한 죄, 그것도 영정 사진을 물어뜯는 행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재앙의 전조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 밤 민지영은 복실이를 집안에 가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어머니도 불안했는지 거실 불을 킨 채 잠시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한밤중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릴 무렵이었다. 트르륵 쿵. 지영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마당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복실이는 마당 한켠 쓰러진 제사상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엔 다시 세워진 영정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얼굴이 달랐다. 눈이 검게 번진 채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그것은 그녀가 아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낙서처럼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을 묻지 마라. 아니면 다음은 너다. 그때였다. 복실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짖는 방향을 바라본 지영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의 형체가 마당 끝 담장 너머에 서 있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기울이며 지영을 가리켰다. 너는 기억 못하지. 그날 밤, 그 방, 그 문.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은 너무도 명확했다. 지영은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죽었어. 그러자 형체는 사라졌다. 복실이도 조용해졌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의 작은 외삼촌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문은 안에서 잠긴 태였다. 그의 손엔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다음은 누구일까? 민지영은 외삼촌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발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는 꽉 쥐어진 종이 한 장, 거기엔 또렷한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다음은 누구일까?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자살로 보이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급성 심장 이상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영은 직감했다. 그건 경고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에 들어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마치 무거운 연기로 가득 찬 듯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지영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며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사진 속 얼굴이 또 바뀌어 있었다. 이번에는 마치 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눈가에는 붉은 점들이 번져 있었다. 피인가? 아니면 착시인가? 그녀는 액자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프레임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 접혀 있었고 펼치자 낡은 펜 글씨가 나타났다. 그 방을 열지 마라.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다. 지영은 멍하니 그 문장을 되뇌다가 문득 떠올랐다. 할아버지 방. 20년 넘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봉인된 방.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조차 절대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복실이는 또다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지영이 방에서 나오자 복실이는 뭔가를 끌듯 그녀를 안내했고 그 끝은 바로 봉인된 할아버지 방이었다. 문 앞에 서자마자 지영은 갑작스럽게 오한을 느꼈다.
숨결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복실이가 으르렁거렸다. 그 방을 열면 안 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돌아서려 했지만 쿵, 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된다. 그 방은 수십 년 동안 닫혀 있었다.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녹슨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기묘하게도 문은 쉽게 열렸다. 끼익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벽에 걸린 수십 개의 사진, 모두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할머니, 그리고 지영 자신.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전부 날짜가 쓰여 있었다. 이미 돌아가신 이들은 사망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날짜. 지영의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10월 21일 봉헌. 그녀는 가슴을 움켜잡고 뒤로 물러났다. 뭐야? 이게 뭐야? 그때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짖은 듯, 숨 막히는 듯 지하에서 피어오르는 소리. 지영은 반사적으로 후퇴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문을 안에서 잡아 끌었다. 복실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를 밀치며 짖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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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문이 스르르 닫히며 안쪽에서 자물쇠가 저절로 잠겼다. 그날 밤 이후 지영은 고열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반복해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걸 열면 모두 죽는다. 넌 기억해야 해. 그날 밤 네가 들은 소리를. 무슨 소리? 아버지, 대체 무슨 뜻이에요? 7년 전 엄마가 떠난 그날 밤 그 방에서 울던 건 정말 엄마였을까? 지영은 식은땀에 젖었겠다.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밤, 어머니가 실종된 밤의 기억. 그 방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은 깨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찾겠다. 지영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오전 마을 기록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문서들 속에서 민씨 가문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 중 하나에서 발견한 기사 한 줄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1979년 민경철씨 부친 민태수 이단 종교 귀혼결사의 의식 중 실종, 귀혼결사, 영혼을 부르는 자들, 죽은 자와 산자를 매개로 연결시키는 금지된 의식.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아버지는 숨기고 있었다. 가문 전체가 저주받은 의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복실이는 그걸 알아차린 것이다. 영혼의 냄새를, 피의 맥을, 그리고 죽은 자의 분노를. 민지영은 손에 낡은 신문 스크랩을 쥔 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귀혼결사. 처음 듣는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지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기록보관소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민태수라는 사람의 자료가 더 있을까요? 1970년대 중후반 기록이면 좋겠어요. 직원은 오래된 창고로 들어가 낡은 상자들을 뒤지더니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민태수, 1975-80 조사 기록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 안엔 경찰 조사 기록과 목격자 진술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민태수는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형상의 가면을 쓰고 무언가를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흐릿하게 서 있는 형체 없는 사람들, 전부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의식 중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이는 가족 중 누군가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민태수는 1980년 실종,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마을 주민들 다수는 의식을 목격했음을 진술. 본 기록은 내부 보관용으로만 사용하며 외부에 노출 금지. 지영은 손이 떨렸다. 어린아이? 누구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내 엄마?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지영아, 큰일 났어. 복실이가 갑자기 사람을 물었어. 할머니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지영은 핏기가 가시며 일어섰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고 마치 시간도 공기 속에 멈춘 듯했다.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복실이 묶인 마당으로 뛰어갔다. 복실이는 온몸에 피를 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복실이의 눈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마치 다른 존재가 그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깊고도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지영이 다가가자 복실이는 갑자기 짖으며 발밑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거칠게. 몇 분 후
땅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두루마리 하나와 낡은 목걸이 그리고 피로 물든 천 조각이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봉헌의 계보, 민태수, 1949년 봉헌, 민경철, 1979년 봉헌, 민정순, 2004년 봉헌. 다음, 민지영, 2024년 10월 21일.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제물로 정해진 것처럼. 그리고 목걸이. 그건 어릴 적 엄마가 항상 목에 걸고 있던 것이었다. 지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할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멀쩡하게 앉아 있었다. 상처 하나 없이. 지영아, 괜찮아. 복실이는 날 문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날 구한 거야. 구했다고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안의 저주에 대해 알려줄 때가. 40년 전 민씨 가문은 몰래 숨어 사는 이단 종교 귀혼결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미래를 점치고 권세를 누리려 했다. 그러나 대가가 있었다. 매 세대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봉헌, 그리고 그 봉헌은 항상 자신의 피부치여야만 했다. 민태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바쳤고 경철은 동생 정순을, 정순은 그녀의 딸 즉 지영의 엄마를. 그럼 엄마는 외삼촌이? 그래. 경철이 그 아이를 봉헌했지. 나와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그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지우려 했단다. 그런데 왜 전 아직 살아있죠? 네 아버지가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그날 내가 본 불길한 꿈들, 복실이가 그려낸 방의 그림들, 전부 너를 지키려는 싸움의 흔적이야. 지영은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 봉헌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다시 비어 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아. 네가 도망쳐도 숨겨도 봉헌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복실이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짖었다. 이번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것이다.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 낯익은 그림자. 지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거기엔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서 있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분명 엄마였다. 민지영의 기억 속에서 수없이 떠올렸던 얼굴, 그 눈, 그 코, 그리고 그 미소. 하지만 그녀의 등장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있었다. 눈빛이 너무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껍데기만을 흉내내는 듯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죽은 자의 그림자. 지영아, 오랜만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살갗 아래에서 차가운 기운을 일으켰다. 엄마, 맞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난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는 고개를 갸웃다. 나는 한 번도 죽은 적 없어. 다만 그들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들? 누구? 봉헌받는 자들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다른 층위로 옮겨지는 것뿐이야. 네가 본 나, 그건 내 육신의 일부일 뿐.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널 데리러 왔단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피가 떨어졌다.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흐르듯이. 지영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당신,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날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 복실이가 사납게 짖으며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의 눈이 슬며시 흘겨보더니 낯선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 개, 또 방해하는구나. 그 말투는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지영은 확신했다. 이건 엄마의 모습만을 빌린 다른 존재다. 그녀는 급히 할머니에게 돌아왔다.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아니, 무언가가 엄마의 얼굴로 왔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그건 네 엄마의 육신을 잠식한 살인이야. 봉헌받은 자 중 일부는 그렇게 다른 존재의 숙주가 되어 되돌아오지. 그럼 엄마는 혼은 이미 떠났지만 몸은 저들에게 도구로 쓰이고 있단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그들과 싸우거나 받아들이거나. 저는 싸울 거예요. 누구도 더는 우리 가족을 가져가지 못하게. 지영은 복실이를 데리고 외삼촌 경철이 사는 외딴 농장으로 향했다. 거기엔 과거 봉헌의 핵심이자 지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사는 사내가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간 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엄마를 바쳤죠, 민정순을. 왜 그랬어요? 경철은 아무 말 없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에 찌들고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 애는 원래 정해진 운명이었어. 우린 대대로 기혼결사의 채널이었다. 누군가는 매 세대마다 봉헌돼야만 했지. 그리고 그 순번이 정순이었을 뿐이야. 그럼 저는요? 당신들 계획에 따르면 이제 제가 죽을 차례잖아요? 경철은 조용히 일어나 벽장 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혈 괴 장부. 그는 책을 펴며 말했다. 지영아, 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봉헌자이자 계승자야. 피의 운명을 끊으려면 오직 너만이 가능하다. 내 안에는 혼과 혼, 피와 피가 이중으로 섞여 있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피를 내게 이식했거든. 넌 두 계보를 모두 잇는 자야. 그러니 너만이 의식을 되돌릴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죠? 경철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직접 죽음과 마주해야 해. 그리고 거부해야 해. 그날 밤 지영은 오래된 예식터로 향했다. 산속, 망각된 사당. 거기엔 이미 불이 피워지고 있었다. 엄마의 형상을 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의 유품,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상. 복실이는 멀리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그 존재는 지영을 보며 말했다. 운명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지. 이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고통도 저주도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어. 지영은 사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울리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만약 내가 지금 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영은 조용히 물었다. 그 존재는 웃었다. 그럼 널 대신할 다른 자를 찾아야겠지. 할머니든 내 친구든 혹은 다음 세대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 이건 너만이 끝낼 수 있는 이야기야. 지영은 마지막으로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는 상위에 놓인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불길 속에 몸을 던진 순간 지영은 무중력 공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의식이 끊기지도 유지되지도 않은 채 어딘가로 가라앉았다. 눈을 떠보니 거긴 현실이 아니었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무한한 계단. 각 계단마다 사람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지영이 아는 가족들이었다. 작은 삼촌, 할머니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아버지. 그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존재 하나가 고개를 들고 손짓했다. 이리 오너라, 계승자여.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은 무거웠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도중에 지나친 얼굴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며 손끝으로 기억의 조각을 그녀에게 넘겼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 내가 그날 못 막아서 이런 일이. 작은 삼촌. 우리는 언제나 저주였다. 할머니의 어머니. 지영은 정신을 붙들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들의 죄책감이 후회가 옴만망이 모두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자신을 선택한 대가 계단의 마지막.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민정순. 지영의 진짜 어머니. 엄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지영아. 난 지금도 여기 있어. 다만 널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잃었을 뿐이야. 그럼 저 아래 있는 그것은? 엄마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그건 내 육신을 삼킨 것. 내 안에 분노와 두려움, 고통을 먹고 자란 그림자. 진짜 나는 너를 사랑했지.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한 순간 그게 나를 대신해 버렸어. 지영은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다. 그걸 없애는 방법은요? 전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작은 검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담긴 건 우리 피의 핵. 이건 모든 의식의 중심이고 이것만이 그것을 봉인할 수 있어. 지영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머리카락, 어머니의 눈동자 조각,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혈의 자가 자신의 피를 가르며 진실을 부르면 거짓된 형상은 무너지고 본래의 시간은 닫힌다. 그 순간 하늘이 뒤틀리고 주변 계단들이 무너져 내렸다. 위에서 그림자 형상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날개에 사람의 얼굴을 뒤틀어 붙인 형태, 그리고 그 속에서 지영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웃고 있었다. 너도 결국 나야, 지영아. 넌 나를 없애려 하면서도 날 이해하고 있지. 너도 증오하잖아.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문서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그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되 너는 거부한다. 그 순간 빛이 상자에서 터졌고 주변 공간이 흔들리며 그림자 형상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악! 넌 나를 부정하면 남겨진 모두도 함께 사라져. 아니야. 난 끊을 거야. 이제 그만해야 할 시간. 폭풍 같은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지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뜬 순간 그녀는 사당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 복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핥고 있었고 할머니는 멀찍이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다. 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끝났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래, 너는 피를 넘어선 첫 번째 아이야. 그러나 그날 밤 지영은 잠에서 깨어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건 자기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썹이 조금 더 짙고 입꼬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었다. 거울 속의 지영이 작게 웃으며 입을 움직였다. 넌 진짜 날 없앴다고 생각했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을 적셨지만 민지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몸이 무겁고 머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나를 부정했지만 네 안에는 내가 살아. 거울 앞에 선 지영은 자신의 눈빛이 어제와 달라졌음을 느꼈다. 분명 자신인데 눈동자 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질적인 무언가가 숨죽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할머니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기도를 올렸고 복실이는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영의 내면은 점점 불안정해져 갔다.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온 지영은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타는 나무 냄새, 불길한 향. 복실아, 걔는 거실에 없었다. 문득 방 안 거울이 혼자서 흔들리고 있었다. 덜컹 지영은 다가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있었지만 눈이 움직였다. 거울보다 반박자 늦게. 그만해. 지영은 거울을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 지영은 입을 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복실이가 심하게 짖으며 지영의 방문 앞에서 웅크렸다. 짖음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두려움 섞인 경고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복실이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러나 복실이는 지영을 보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마치 지영이 더 이상 지영이 아닌 것처럼.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속. 지영은 침착하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다. 불을 켜자 벽에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기억하라,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날 지영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제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저를 흔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아. 그건 너와 같은 피에서 태어난 거니까 너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너 안에 잠시 몸을 바꿔 숨은 것이지.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영은 울음을 참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서 한 권을 꺼냈다. 이건 금기된 의식이야. 내면 정화의 제사라고 불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자신과 마주 보는 거지. 지영은 책을 펼쳤다. 피, 거울, 이름 세 가지가 키워드였다. 그날 밤 지영은 스스로 의식을 준비했다. 작은 거울 하나, 자신의 머리카락, 그리고 양초 셋. 거울 앞에 앉아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작게 읊조렸다. 진정한 나와 마주하겠다. 피로 맺은 어둠을 끊고 나를 되찾겠다. 불빛이 일렁이며 거울이 흔들렸다. 그리고 거울 속 지영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기다렸어, 지영아. 이제 우리 진짜로 만나야지. 지영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자 그곳은 거울 속 세계였다. 검은 물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일렁였다. 그녀 앞에 또 하나의 지영이 서 있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하지만 미소가 비틀려 있었다. 넌 날 없애려 하지만 사실은 날 부러워하잖아. 거울 지영이 다가왔다. 넌 참았지, 참고 견디고 숨겼지. 하지만 난 달라. 난 말하지, 원망하고 분노하고 모든 걸 불태우지.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넌 내 고통이 만든 환영일 뿐이야. 거울 지영은 웃었다. 그래, 환영. 그럼 날 받아들이면 되겠네. 너와 나는 결국 하나야. 주변의 거울들이 일제히 깨지며 수많은 지영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각기 다른 얼굴, 표정, 상처를 지닌 자아들. 분노하는 지영, 무기력한 지영, 복수를 외치는 지영, 울고 있는 아이 지영. 지영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난 너희가 싫어. 하지만 너희를 인정할게. 그 순간 모든 자아들이 멈췄다. 눈물을 흘리며 지영을 감쌌다. 우린 내 일부야. 우릴 버리면 넌 무너져. 지영은 눈을 감았다. 좋아. 그럼 같이 나가자. 이제 혼자 있지 않을 거야. 눈을 떴을 때 양초는 꺼져 있었고 복실이가 조용히 옆에 누워 있었다. 거울은 깨지지 않았고 거울 속 지영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너 이제 괜찮아? 복실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인정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영의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그 계단의 끝에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어. 그리고 전혀 모르는 번호로부터 가장 최근의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엔 자신이 어릴 적 사라진 오빠가 의식용 옷을 입은 채 어딘가 지하 동굴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확인한 지영은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다. 사진 속 자신이 잊고 지내던 얼굴. 아니, 애써 지우려 했던 기억. 오빠. 그는 10년 전 실종된 민지훈.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은 산행 중 실족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는 척하는 무언가였다. 지영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 배경은 어둡고 습한 돌벽, 불규칙한 모양의 촛불, 그리고 그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붉은 문양의 재단. 이건 어디야? 그날 밤 지영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오빠, 지훈 오빠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순간 정지된 듯 눈을 감았다. 내 오빠는 어릴 적부터 보통 애가 아니었단다. 밤마다 뭔가를 중얼거리고 그림을 그리면 늘 피로 물든 얼굴만 그렸어. 하지만 왜 그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는 대를 이을 제사장이었어. 그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는 우리 가문에서도 특별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장이라니. 옛 문서에 따르면 우리 선조들은 죽은 자와 소통하는 의식을 지켰고 그 중심엔 문지기라는 존재가 있었단다. 그 문지기는 문을 여는 자이자 봉인하는 자였지. 지영은 점점 호흡이 가빠졌다. 그럼 오빠는 그 문지기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사를 앞두고 사라졌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아이를 문 너머로 데려간 거야. 지영은 오빠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게 그녀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처럼 느껴졌다. 사진의 배경을 추적한 끝에 지영은 외곽에 버려진 오래된 절 하나를 찾아냈다. 봉천사, 퐁텐스. 이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장소였다. 절은 이미 폐허에 가까웠고 건물 대부분은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땅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지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복실이를 데리고 입구에 들어선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짖음은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환영처럼 들렸다. 절 깊숙한 곳. 깨진 불상 뒤편 지영은 바닥에 철문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쇠사슬로 감겨있던 문은 누군가 일부러 풀어둔 듯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이건 나보고 들어오라는 뜻이야. 지영은 손전등을 켜고 복실이를 품에 안은 채 그 문을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은 길고 축축했다. 양옆에는 오래된 불경과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점점 냄새가 강해졌다. 피와 곰팡이 그리고 타버린 향 냄새. 지하 공간에 도달하자 지영은 숨을 멈췄다. 앞에 보인 건 고대 의식의 재단, 붉은 원으로 그려진 문양, 12개의 초, 중앙엔 무언가 묶인 듯한 형체.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영이냐? 그 순간 지영의 손에서 복실이가 튀어나갔다. 복실이는 그 형체 옆에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오, 오빠. 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전의 오빠가 아니었다. 날 보러 온 거야? 그럼 네가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을 떠났어요?
지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피곤하고 슬프고 그리고 어딘가 짐승 같다. 나는 떠난 게 아니야. 선택받았던 거지. 무슨 선택? 문은 매 세대마다 한 명을 집어삼켜야 해. 문이 닫히기 위해선 피가 필요하거든. 피, 우리 피, 민자의 피는 열쇠이자 봉인이야. 깨어나고 있어. 그 순간 재단 뒤편에서 다시금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돌로 된 벽이 진동하며 그림자가 움직였다. 문이 깨어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왜요? 넌 나보다 강하니까. 뭐라고요? 난 너보다 약해서 먹혔어. 너는 그 안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았잖아. 넌 그놈에게 이길 수 있어. 다만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마주할 각오가 있어야 해.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재단 중앙에 섰다. 그 순간 지훈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문을 지나기 전 너는 너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해. 누가 널 가장 사랑했고, 누가 널 가장 아프게 했으며,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지. 그게 무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문양이 붉게 타오르며 지영의 몸이 공중으로 들어올랐다. 순간 시공간이 무너진 듯한 느낌. 세상이 뒤틀리며 다음 장면은 어린 시절의 지영의 방이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 검은 형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 선 그 형체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눈은 없었다.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진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창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지영은 숨을 죽였다. 이곳은 분명 자신의 유년 시절 방이지만 어딘가 잘못되었다. 벽지는 색이 바래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곰인형은 눈이 찢겨 있었으며 달력은 2014년 6월 바로 지훈이 사라지기 전 달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아, 문 좀 열어봐. 오빠의 목소리. 하지만 문 너머의 발자국은 두 개가 아니었다. 기어오는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지영은 침착하려 애썼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내 기억,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저절로 열렸다. 그 너머엔 피로 물든 교복을 입은 자신이 서 있었다. 지영아. 그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넌 날 잊었어. 내가 겪은 걸, 내가 본 걸 닫아버렸지? 진짜 지영은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기억 안 나? 무슨 날. 거짓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하나를 들어 던졌다. 책장이 휙휙 넘어가며 어떤 그림이 보였다. 피 묻은 종이에 그려진 가면을 쓴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밧줄에 묶인 어린 지훈. 너도 있었잖아, 그 의식에. 넌 봤잖아. 그날 오빠가 제물로 끌려가는 걸. 기억의 조각이 잊혀졌던 장면들이 밀려왔다. 2014년 6월 29일. 그날 밤 외할머니는 조용히 지영을 깨웠고 그녀의 손을 잡아 마루 뒤편 창고로 데려갔다. 거기선 온 가족이 검은 옷을 입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앙엔 지훈이 있었고 눈엔 천이 덮여 있었으며 몸은 밧줄에 묶여 있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저 아이는 대가를 치러야 해.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지훈은 사라졌다. 넌 다 봤잖아. 왜 이제 와서 찾는 척해? 거짓 지영이 다가왔다. 너도 결국 그들 중 하나였어. 아니야, 난 몰랐어. 난 변명하지 마. 그 순간 방의 조명이 꺼졌고 모든 게 사라졌다. 지영은 어둠 속에 홀로 떨어졌다. 사방이 캄캄했다. 그러다 어딘가서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손을 더듬어 나아갔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린 누군가를 발견했다. 누구야?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엄마는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몰랐지. 내가 그날 밤 지훈 대신 너를 숨기려 했던 걸. 뭐? 지훈은 원래 내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게 아니야. 그날 재물은 너였어. 세상이 뒤틀렸다. 지영의 몸은 붕 떠올랐고 모든 공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귓가에 울리는 알 수 없는 음성. 문이 열릴 것이다. 선택받은 피, 그 기억을 복원하라. 세 번째 질문에 답하라. 너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 자신이 알고도 외면한 죄, 침묵한 대가. 그리고 이제 와서 구하려는 위선. 지영의 눈에서 하나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공간이 다시 변했다. 그녀는 재단 위에 다시 서 있었고 지훈은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눈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피부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넌 기억했구나. 오빠, 미안해. 아니야, 넌 날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문을 닫는 방법은 하나야. 지훈은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 붉은 피가 뚝뚝 재단에 떨어졌다. 우리 피를 하나로 섞는 것. 너와 나, 남매로 태어난 우리가 같은 피를 흘려야만 문은 닫힐 수 있어. 지영은 망설였지만 손을 뻗었다. 같이 하자. 그녀도 손목을 살짝 그었다. 두 사람의 피가 재단 위에서 섞였다. 그 순간 지하 공간이 울리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솟구치는 검은 형체, 문양이 붉게 타올랐다. 문이 닫힌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몸이 무너져갔다. 피부가 갈라지고 그의 눈동자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지영아, 기억해줘. 난 괴물이 아니야.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안 돼. 제발, 이제 끝내줘. 지훈의 마지막 말이 공간 속에 메아리쳤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붕괴되며 모든 공간이 사라졌다. 지영은 눈을 떴다. 다시 절의 땅바닥 위였다. 복실이가 그녀 옆에서 낑낑거리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재단은 사라졌고 문도 피도 지훈도 없었다. 하지만 지영의 손목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멀리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 절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지영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피냄새도 귀를 찢는 속삭임도 사라졌다. 복실이는 그녀 옆을 졸졸 따라오며 평온한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 오랜 악몽 끝에 처음 맞이한 진짜 아침 햇살. 그런데 첫 번째 이상은 거울에서 시작됐다. 샤워 후 수건을 두른 채 세면대 앞에 선 지영은 습기 낀 거울을 닦았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이 5초 정도 늦게 움직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놀란 채 뒤로 물러섰지만 거울 속 그녀는 다시 평범했다. 피곤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애써 넘기려 했지만 그날 저녁 두 번째 이상이 나타났다. 지영의 휴대폰이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앞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심스레 도어락 화면을 켜니 CCTV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둘러쓴 그 남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손에는 무언가를 감싼 붉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남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 번 두드렸다. 뚝! 도어락 화면이 꺼졌다. 그날 밤 지영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근처의 모텔로 몸을 옮겼다. 도망치듯 방을 빌리고 불을 끈 채 숨을 죽였다. 그러다 복실이가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창밖을 바라보며 지영이 커튼을 살짝 걷자 건너편 건물 옥상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다.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 깜빡였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 그날 새벽 지영은 깊은 잠에 빠졌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였다. 무릎을 꿇은 채 어떤 노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양쪽 눈이 없는 듯한 맹인이었지만 말투는 분명하고 정확했다. 너는 아직 문을 닫지 못했다. 하지만 오빠와 함께 피를 섞었는데 그 문은 오직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열려있던 문은 셋이었다. 지영은 숨이 막혔다. 다른 둘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너의 다음 길이다. 그러나 조심하거라. 각 문에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 아닌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뭐죠? 그들은 너의 거짓된 기억, 숨긴 죄, 부정한 피를 먹고 산다. 지영은 땀범벅이 되어 깨어났다. 복실이는 그녀 가슴 위에서 낑낑대며 울고 있었다. 숨이 가빴다. 창문 밖에서 또 한 번 플래시 같은 번쩍임이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못 끝내. 다 닿지 않으면 난 평생 도망치게 될 거야. 다음 날 지영은 가족의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남자 둘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뒤에는 외할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첫 문은 지훈의 것, 둘째 문은 봉산사, 셋째 문은 피가 닿지 못한 곳에. 봉산사. 그곳은 할머니의 고향이자 엄마가 돌아가신 곳. 지영은 이제 두 번째 문을 찾아 봉산사로 떠나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 지도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봉산사라는 이름은 어느 지역 정보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지훈 K. 제목은 없었고 본문엔 단 하나의 링크만 있었다. 링크를 클릭하자 지도 한 장이 열렸다. 산등성이 사이에 숨겨진 누구도 표시하지 않은 붉은 점 하나, 봉산사.
그리고 그 밑에 흐릿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거기엔 엄마가 있다. 지영은 봉산사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인쇄해 복스리를 안고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전라도역의 외딴 산악지대. 정규 노선에서 벗어난 한적한 정류장에서 내려 인적 없는 흙길을 걸었다. 기묘한 건 그녀가 발을 디딜수록 주변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새의 지저귐, 바람 소리, 자신의 숨소리마저 복스리도 짖지 않았다. 산을 오르던 도중 길가에 오래된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봉산사, 유산전은 본인의 업에 따라 결과를 감당하십시오. 그 문구 아래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문을 열면 반드시 하나는 닫아야 한다. 지영은 한숨을 들이쉬고 다시 길을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에서 고색 창연한 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봉산사. 절은 예상외로 넓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지영이 본당으로 들어서자 그곳 한가운데 초라한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지영의 어머니였다. 어린 시절 기억에서조차 흐릿했던 얼굴이 이토록 또렷하게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향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것이다. 그 순간 절 뒤편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이 돌아서자 검은 승복을 입은 노승이 나타났다. 양눈이 없는 듯한 그러나 그녀의 꿈속 노인과 똑같은 인물. 드디어 왔구나 마지막 자손이여. 지영은 몸을 떨며 물었다. 세 번째 문, 그게 여기인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은 내 피가 닿지 못한 곳, 그러나 너를 통해 피가 흘러야 할 곳. 무슨 뜻이죠? 노승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지영의 배를 가리켰다. 너는 생명을 품고 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거짓말. 하지만 가슴 아래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심장의 이중 박동. 그녀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이 문은 피를 거부한 모든 존재에게 닫힌다. 그러나 생명의 순환은 언제나 피로써 이루어진다. 노승은 천천히 다가와 작은 칼을 내밀었다. 네가 문을 닫고자 한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지영은 손을 떨며 칼을 받아들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생명.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의 증거. 그러나 그로 인해 모든 문을 닫고 악몽을 끝낼 수 있다면 나는 그때 복스리가 울기 시작했다. 아주 낮게, 아주 애타게. 지영은 고개를 숙여 복스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 안에 어떤 것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아니요. 지영은 칼을 내던졌다. 전 이 생명을 대가로 삼을 수 없어요. 노승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럼 넌 다시 열린 문을 마주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제가 직접 닫겠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손으로 마무리할래요. 그 순간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진심이라면 마지막 문은 너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지영은 복스리를 안고 본당 뒤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이전과 똑같은 구조의 제사상이 있었고 그 앞에 검은 문이 있었다. 이전의 문들과는 달랐다. 기이할 정도로 현실감이 없고 꿈처럼 번들거렸다. 문 앞에는 세 개의 조각상이 있었다. 첫 번째 조각상은 지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조각상은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조각상은 지영 자신.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세 조각상 앞에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흘렸다. 내가 기억한 자들, 내가 미워했던 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된 나 자신에게.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색도 시간도 없는 공간. 그러나 지영은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세상은 정적에 휩싸였다. 며칠 후 지영은 서울의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옆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아이도 보호자도 모두 무사해요. 지영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복스리를 보았다. 복스리는 작은 꼬리를 흔들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 개의 문은 모두 닫혔다. 하지만 문을 닫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질 삶이었다.